안녕하세요. 세상을 살아내는 지적 안목 3살 제안의 지유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언론. 너 괜찮겠니? 뭐 이제 국가와 언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사실 언론 공부를 좀 했었어요. 고시 한번 볼까 해서. 네. 근데 이제 그쪽 업계 계신 분들의 책을 이렇게 딱 들춰봤는데 몇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분들이 이제 출입을 하셔서 국회의원이나 이제 관료직에 계신 분들에게 선배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카르텔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네. 그쪽 이제 카르텔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래도 실제로도 그런지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를 일단 제가 한번 청와대에 갔다 온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고 네. 우리나라만이라고 보기는 좀 더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비율을 보게 되면 1위가 제일 많은 비율이 정당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다른 직업이 없이 이제 정당에서는 뭐 1위가 정당인이고 2번째가 법조 출신, 판검사나 변호사, 그리고 3번째가 언론인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3번째 해당되나요? 그렇게 많이 지금 우와. 국회의원으로 진입을 해야 있는 게 이제 언론인 출신들이 많은데 제가 왜 이게 문제라고 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권력의 제4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입법, 행정, 사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서 사부라고 해서 사람들이 야 언론은 권력의 사부야. 그리고 너네는 뭐 이렇게 시험 보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그 사기업에 속하지만 우리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네를 더 봐주고 너네가 취재 도중에 이렇게 실수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존중해주고 그렇지. 존경해주고. 니네 왜냐면 그 네.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다른 권력들을 감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헌법의 수호 기관 그러니까 헌법 수호 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야라고 해서 언론을 그렇게 대우해 주는데 사회 전체가 존중을 해주고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권력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냥 결혼하고 싶은 집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집에 잘 보이기 위해서 원래 근데 거기서 막 굉장히 막 맛도 없고 막 이런 집인데도 나중에 미래의 장모님이 하시는 집이야. 가서 막 먹으면서 어유 맛있네요, 맛있네, 막 이렇게 수도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내가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어, 혹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청와대 대통령이 인사를 톡 찍어서 해주면 나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내가 고향 가가지고 이렇게 지역구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하면 제대로 비판하겠어요? 비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권력을 감시해야 될 사람들이 권력의 심층부로 진입하기 위해서 제대로 감시를 하겠냐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든 더 좋은 얘기만 해주려고 하지. 그게 실제 지금 한국의 현실이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저널리스트들이 이런 문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기자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정당인이나 정치로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의 저널리즘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자율성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TF 그러니까 그 프랑스 일 방송의 한 앵커가 예전에 남편이 사회부 장관인가 무슨 그 노동부 장관 아무튼 장관으로 남편이 임명이 됐는데 그 아내인 앵커가 나 이제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왜냐면 내 남편이 입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그거에서 중립적인 언론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심지어 자기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가는데도 그럴 수도 있고 그 신뢰도 그러니까 시민들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이 정도가 이제 그 서구의 저널리즘 문화예요. 그만큼 권력과의 척을 지고 권력을 비판하는 것을 중시하는 게 문화적 서구의 그렇죠. 저널리즘 서구의 저널리즘 문화인데 우리의 저널리즘 문화는 그게 아니라 권력과 아주 밀착되어 있고 유착되어 있고 막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냥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론인이 그 국회의원 되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탄핵이 됐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막 박근혜 대통령 막 위기예요. 막 밖에서 안팎으로 막 위기이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좀 막 지금 어떻게든 탈출구를 모색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기자라고 칠게요. 딱 기자인데 딱 보니까 이번에 북한 원래 예전부터 계속 미사일 많이 쐈잖아요, 공해상. 근데 왜냐하면 걔네들은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옛날에도 막 그걸 실험했어요. 그렇게 네. 실험해야지 다른 나라에서 보고서 저 미사일 사거나 예전에 특히나 그러니까 네. 계속 정기적으로 미사일을 실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도발이기도 하지만 아주 일상적인 것도 하거나 근데 그런 일상적으로 또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의 미사일 위기 말고 예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계속 개량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겠지 하지만 그런 정례적인 우리가 그 예전에 팀스프리트 훈련을 했고 지금도 뭐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하듯이 되게 정례적인 또 미국 또 미사일을 또 쐈단 말이에요. 정례적으로. 그래서 네. 북한 관련한 분석하는 사람들도 되게 다양해요. 아까도 제가 팩트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강경하게 이거 북한 이거 도발이다. 이거 미사일 무조건 도발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지금 북한에서 또 정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태양절 맞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개량된 게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 교수가 달라요. 근데 기자 입장에서 누구한테 가면 어떤 얘기를 해줄지 알거든요. NK 연대 뭐 이런 데 가면 막 지금 뭐 북한 막 다 죽이려면 지금 그쵸, 당장 그쵸. 침략해 놓을 걸 이렇게 해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 사람들 가서 인터뷰 땁니다. 인터뷰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엄청 치고 들어오고 미사일 위기 엄청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막 다 인터뷰 다 들어요. 다 들은 다음에 그거를 9시 뉴스에 1번 첫 아이템으로 첫 아이템 두 번째 새 아이템을 딱 내보내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야, 이 미사일 북한 미사일이 이게 엄청나게 위기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론이 굴 훅 돌아가요. 자 그러면 이제 조용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첩에 이름을 적고 김계동 기자 오늘 이거 좋았어. 그래서 수첩에 딱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김계동 기자 저기 웬만하면 청와대 출입 기자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로 이제 또 오시는 거야. 이제 김계동 기자 와가지고 대통령하고 이제 사회 인사하면서 아유 김계동 기자 기사 좋다고 잘 본다고 막 그래서 김계동 기자 막 껴안면서 막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막 이런 한다. 그럼 이제 마음속에 김계동이 훌륭하네. 이렇게 딱 마음이 된단 말이야. 그러 다음에 김계동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좀 있다가 나중에 청와대 대변인을 시킨다거나 그러다가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TK에서 내가 맹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TK 주였고 얘도 보니까 고향이 대충 경상도 어딘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새누리에서 찍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이건 당선이 아니라 당첨이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데다가 지금 김계동 기자 여기서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으니까 거기다 내보내면 뭐 압도적인 차이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막 이것저것 그 다른 당 공격하면서 말주변은 또 좋으니까 그러면서 또 재선하고 그런 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밥벌이로 바쁜 국민들은 TV에서 자주 보던 사람이 어디에서 말 잘하고 얼굴도 핸섬한데 그러니까요. 지역구 대표로 나왔네 뭐 이러면서 그럼 밀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그런 게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된 국회의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결혼도 저렇게 좋은 집안에 결혼했네 이런 거죠. 예. 결혼 얘기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도 언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다. 네, 근데 그 방송이 제대로 된 언론 역할을 요즘 못 하고 있잖아요. 신문뿐만 아니라. 네. 그게 또 계속 못했던 거기 때문에 네, 요즘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참. 네. 그 좀 그런가요? 그 MBC의 지금 시사 보도 프로그램 하나가 폐지. MBC 안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네. 뭔 일이 있는지 저는 진짜 관심도 없을 정도인데. 그래요? 그럼 이 주제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아니 말씀하세요. 거의 시사교양국이 없어졌으니까 예전에 예. 그 자체를 폐지해 버렸으니까요. 그 안에서 시사 프로그램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죠. 거기 아예 국 자체를 없어버렸으니까. 예상했다. 아는 사람들의 입이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해직자들을 다시 이제 권한을 복귀하고 그들을 이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굉장히 지금 복직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복직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 판결에 따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복직 그리고 명예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MBC도 지금 밖에 나가 계신 분들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또 이제 거기는
워낙 그 강성 그 사장을 비롯한 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정권의 의지는 충분한데, 예, 근데 이 분명히 문재인 정부도 억지로 과거 다른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억지로 사장 쫓아내듯이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 임기를 방법적인 마칠 때까지. 문제에서는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그렇죠. 그 MBC가 예전에 저도 이제 대학원 이렇게 지인들이나 선후배들이 MBC에 들어가면 뭐 이거는 우주가 준 직업이다. 네. 네. 자유롭고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도 평생 뭐에 보장된 직장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네, 네. 진짜 그러니까 신이 내린 직업은 제 친구가 그 MBC 라디오 PD예요. 근데 그게 진짜 그쵸.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일단 MBC 분위기가 아 그런가요? 예, 예전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장이 바뀌면은 그렇게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특히나 이제 공영방송이지만 실제로는 국영방송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 사장 인사, 그러니까 사장에게 그 국영 방송 시스템인 걸 좀 알려주셔야 돼요. 아, 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공영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공적인 기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단이 있고 KBS에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있는 이사들을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서 선출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 몇 명, 야당에서 몇 명, 대통령 몇 명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는 재원도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공영 방송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너네 광고 때문에 경제 권력에 휘둘리지 마.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뭐 너 이런 식으로 보도해 이렇게 보도해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그 재단 이사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장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너네 정치적으로도 독립성 보장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공영방송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공영방송의 그 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그런 이사회 같은 것들, 네. 이사회의 구성이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에가 9명, 그리고 MBC가 11명인가.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6대 4,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 6명을 여당 및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6명이고 4명이 그 3명이 이제 그 야당에서 추천하는 그런 몫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장 임명이나 그런 것들 할 때 그 이사들이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 사장 후보 물망에 올라왔더라도 대체로 대통령의 의지나 여당의 의지에 맞춰서 사장을 뽑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구경이- 문제가 있네요. 구조적인.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라고 계속 언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CR도 안 먹히나요?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세미나 갔다 왔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혹은 그 정책 관계자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면 누구든지 언론이라는 것들은 내 편에 있으면 그거를 딴 데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대로 제도만 유지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KBS나 MBC 그러니까 그 사장으로 앉힐 수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앉히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든 뭐 이렇게 해서 다른게 조정을 한 이사회 구성원을 구성하는 방식을 옛날처럼 하지 않고 공정하게 바꾸어서 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그거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약속하고. 멋지지 않나요? 네,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 쉽지 않은 일. 왜냐면 내려놓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그 언론을 내려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언론이 내 편으로만 있으면 굉장히 엄청 힘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엄청 힘이 아니라 가장 큰 무기 아닌가요? 그럼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청문회 같은 걸 하는데 지금 뭐 의혹들도 보도되고 심지어 JTBC에서도 잘못된 보도 막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보도해가지고 문제도 있고 사과도 하고 막 네.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MBC랑 KBS를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후보들의 미담이나 좋은 점만 막 계속 보도해요. 그쵸. 그러면 그쵸. 전혀 여론이 그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런 사람 왜 안 뽑아? 잘하고 있네. 그 야당이 너무하네. 야당이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네. 여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론을 장악을 하면.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금에 있는 제도만 유지하더라도 얼마든지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할 수 있어요. 꽃길만 걷게 되죠.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정부가 했었던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개선해서 올바른.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땡큐예요. 왜냐하면은 뭐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옛날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언론 장악을 했는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 똑같이 언론 장악하면 어쩌지라고 막 골이 아프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나는 언론을 장악하지 도입하겠다. 않겠다. 네. 제대로 공정적으로 진짜 공영방송답게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이랑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얘네 입장에서는 그래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 힘이 있는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 거죠. 기존 파워와 돈의 힘과 인맥을 한번 동원해 보자 할 수가 네. 있는 거네요. 어쨌든 먼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도 자기들은 생각할 수 그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법제화되고 이제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저는 들은 것 같아요. 언론과 정치인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게 가장 그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 언론 쪽의 윤리의식에 대한 네. 것도 사기업 조직에서 개인들이 그냥 시험 쳐서 들어가는 사기업에 네. 언론 고시 형태도 아니고 그렇게 되고 있으니 윤리의식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겠고요. 이게 아까 또 짚어주신 그 사실관계에 의한 사실과 진실의 차이도 있고. 예, 사실과 진실의 차이 부분하고 그 우리나라는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 네, 네. 명예훼손 부분이 상당히 참 미개하게 법적으로 아직 운영되고 있다라는 부분. 예, 그리고 더민주당이 여당이 됐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좀 더 그 독점적인 어떤 권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 언론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셨다라는 부분이 재확인되면서 저도 마음이 되게 흐뭇하거든요. 네. 이 와중에 이렇게 멋있는 박사님이 난 또 싱글이셔가지고 멋있는까지 나오길래 대통령 네. 얘기하는 줄 알고서 질투를 살짝 방송 했어요. 부분도 사실은 네. 이게 공영방송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깨달았고 예, 그러다 보니 MBC 문제도 이제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EBS 같은 경우도 좋은 내용들도 많지만 이게 요즘 문제 있는 방송들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구나라는 것도 조금 알게 된 거죠. 엄청, 네. 예, 수신료 문제도 있고요, 네. 그죠? 그거 한 줄로만 좀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시고 그 박사님이 어떤 개인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한 줄로 네.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수신료를 예. 수신료 그러면은 딴 거 빼고 이제 수신료만 말씀드리자면은 수신료는 지금 2,500원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더라? 70원 정도만 EBS가 받죠. 그러니까 그 수신료는 원래 KBS 수신료가 아니라 공영방송 수신료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KBS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EBS도 같이 나눠주게 돼 있는데 그거를 EBS를 얼마 줄지를 KBS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EBS가 그렇게 좋은 방송을 하고 좋은 걸 해도 KBS 이사회에서 EBS는 니네 70원만 가져가 그러면 70원만 가져가야 돼요. 예, 이것도 좀 구조적인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도 이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EBS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맨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주고 모르고 막 이런 거고. 근데 한전이 이제 우리가 수신료를 이제 한전 그 고지서를 통해서 내잖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따로 내면 사람들이 수신료 안 내니까 한전을 통해서 이렇게 내는 건데, 근데 그거를 한전에서 그 수신료를 받아주는 그 대가가 EBS 수신료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한전에게는 아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만약에 2,500원 중에서 70원이 EBS로 간다면 거의 한 300원, 200 얼마 정도, 200 얼마 정도, 그 2배 정도 가까이가 그 한전으로 그 간다고 그 징수해 주는 대가로 징수 수수료로 이제 보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이나 혹은 공영방송의 현재까지를 봤을 때 2,500원 수준은 너무 낮다 이렇게 좀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시민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KBS가 이제까지 얼마나
그 방송을 개판치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수신료 아깝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니네가 방송을 잘해야지 우리가 야 이제 KBS 잘하니까 수신료 올려줘야겠다 하고 올려줄 텐데 니네가 이제까지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제대로 공영방송 역할도 못 해놓고 맨날 사장도 낙하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히려 용비어천거만 부르고 그랬던 KBS에다가 우리가 지금 2,500원도 어떻게 주면 안 주고 싶어. 지금 분리징수해서 안 주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은 시청자나 시민들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제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KBS의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원뿐만 아니라 이게 KBS의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이것도 뭐 방송법 개정하고 그러면서 공영방송 역할도 정확히 정해주고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제대로 된 공영방송 그러니까 어차피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오히려 더 개선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제도를 취지에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그 상황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수신료를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독립적이고 더 좋은 콘텐츠를 공영방송인 KBS와 EBS도 네. 더 많이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지금 EBS에게 가는 공영방송 그러니까 EBS 그 수신료가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고 MBC 같은 경우는 저는 민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공영방송이 많을 필요가 일단 없고 EBS와 KBS가 있으니까 KBS도 어떻게 보면 오락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KBS ETV가 있으니까 그 공영방송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공영방송이 있는 게 이제 공정성이나 이런 것 막 그런 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고 지금 지상파 방송 중에서 비교적 가장 방송 저널리즘이나 이런 저널리즘에 있어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저는 SBS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SBS가 왜 그렇게 되냐면 민영방송이고 이제 상업방송이기 때문이에요. 네. 자, 상업방송과 민영방송 뭐냐면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많이 봐줘야 돼요. 근데 시청자들이 촛불 시민들이고 이 사회에 대한 개혁이고 적폐를 청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코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SBS는 그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못된 걸 이렇게 얘기하고 적폐 세력 청산을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사람들 코드에 맞춘 뉴스를 해야지 SBS의 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BS가 지금 그 코드에 맞춰서 사실은 진보적인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네. 비교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MBC도 지금 이 모양이 되기 전에 그랬던 네. 것들도 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영화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상업 방송이 되는 것들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그 민영화, 상업 방송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들은 바로 소비자이기 때문이죠. 소비자, 네. 시청자인데 그 소비자의 시청자들이 이렇게 사실은 개혁적이고 구태 혹은 적폐를 청산하는 걸 원하는 그런 심리들이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다면 네. 오히려 지금에 있는 구조를 버리고 민영화 되는 것들도 그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약간 구태였던 제가 박사님 얘기 듣고 조금 생각이 바뀌긴 했어요. 저는 광고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민영화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자본주의 시스템상. 근데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네. 시민들이 제대로만 깨어 있다라면 네. 오히려 이게 정화작용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권력 집단에서 벗어나서. 네. 요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요즘 여성주의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용인이 되고 받아들여지면서 페미니즘. 네. 그렇죠. 네. 페미니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연예인들은 못 나오게 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얘가 나오면 안 봐.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소비자들,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다면 다들 무시하고 반여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여성 혐오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내보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야, 20, 30대 여성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페미니즘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순간 이거 하면은 네. 큰일 나. 이거 하면은 우리 시청률 완전 떨어지고 광고 다 떨어져. 이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상업주의라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도 상업주의의 그런 측면이 있죠.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우리 소비자 대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이런 요소들에만 자꾸 클릭하고 그런 것들만 보니까 언론도 자꾸 그런 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또 잘못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소비자로서 거부를 하거든요. 이건 이렇게 돼 있는 방송 안 봐. 이렇게 이런 광고 안 사.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 계신 박사님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박사님 나이대에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대놓고 또 그 학계에 계신 분이 또 언론 쪽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암묵적인 어떤 프레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없는데. 없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막 조용히 대놓고 막 네. 나가면 여기다 막 페미니스트 티 입고 막 이런 아니 페이스북 딱 들어가면 저 소개란에 아. 페미니스트라고 딱 되어 계신데 부끄럽지만 뭐 아이고 페미니스트 제가 그러니까, 네. 제가 예전에 이갈리아의 딸들이란 연극을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어머 연기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연기도 하고 연출도 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 연극에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면 거기서 핍박받는 남자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뱃사람으로서 이렇게 다 나가가지고 바다에서 일하고 하는데 네. 우리 남아 있는 남성들은 집안일을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막 이렇게 그런 미러링 되어 있는 사회에서 제가 한번 살고 왔더니만. 근데 뭐 대학 처음에는 그런 때는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거 이제 계속 체화하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벌써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들어간지도 그렇고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제 이게 완전히 체화되어서 이제 완전 그런 것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뭐랄까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페미니스트로서의 삶은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나이 들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 정도 오늘은 예를 들어서 어제는 내가 이렇게 미소지니에 해당하는 생각이나 사고를 2개 했다면 오늘은 하나 이렇게 줄어드는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살아오는 게 다행이에요.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네,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도 기존에 살아왔던 어떤 생활 방식이 지배적인 게 있어서 아무리 생각으로 다르게 행동하려고 해도 이렇게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근데 저도 하나씩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거거든요. 페미니스트가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인류의 문명 사회를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중에 그렇죠. 하나의 운동에 가까운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약간 왜곡되고 잘못 인식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각자 극단으로 이제 치닫는 분들이 서로 싸우면서 네. 예,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것처럼 페미니스트는 그렇죠. 네. 혐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남자들끼리만 있는 조직이나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제가 뭐 저항적으로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그 여성을 대상화해서 농담을 막 하고 그러실 때 거기서 뭐 벌떡 팍 책상을 팍 치고 일어나서 야 어떻게 이딴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너희들은 도대체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는 같이 깔깔대고 그랬다면 지금은 그냥 쓴 웃음을 짓고 있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게 거기서 잘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그 정도도 용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신 이제 아주 친한 사이들은 계속 얘기를 해주죠. 너 이렇게 하면 야 그거는 되게 올드한 사고 방식이야. 여성 혐오. 그러니까 대놓고 여성 혐오 친하니까 이제 욕하죠. 욕하면 그거 잘 알아듣고 그래요. 친한 사람들은 오히려 좀. 예를 들어서 그 마초도 상당히 왜곡돼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광고 마케팅이 그 역할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말보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너는 그냥 사나이니까 뭐 이런 담배 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마초라는 것도 억울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마초는 그냥 누군가를 억압하고 막 이렇게 폭력적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마초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잘못 인식된 것들도 안타까운 거죠. 네. 20대들이 약간 좀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 이제 페미니즘에 관한 이제 교육을 이제 정식으로 받거나 뭐 누구한테 어떤 전문가에 받거나 라는 게 없고 거의 다 이제 인터넷 매체에서 배우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곡이 많이 됐어요. 그 좀
듣는 거 보면은 좀 위험하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들게 되더라고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정리 멘트. 네네. 네. 그 연속적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요. 제가 저널리즘 비평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건 절대로 완결된 작업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도 또 바뀔 부분, 비판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들이 그것을 편견 없이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어떨 때는 감시, 어떨 때는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계속 주어져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고생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